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3번째 페이지. 장마철이 지나자마자 생뚱맞게 우산을 들고 잡지사에 등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에서 인증해준 공식 사기꾼 네, 우주먼지 지호입니다. 야, 좀 시간이 지난 영상인데 뒤늦게 이거를 당사자가 봐서 저희 모두 좀 약간 당황한 상태인데. 하늘색 저분은 일부는 아니겠죠. 약간 학생 틱한 아주 잔정한 틱한 그 입으셨잖아요.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사기꾼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 우리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사기꾼 편에서 저희가 장난 삼아서 잡지사 필진 중에 가장 좀 사기꾼상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제 배상훈 교수님이 마지못해서 또 우주먼지님을 고른 적이 있었죠. 네, 아주 자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불쾌하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뭐 녹화일 기준으로 큰 비 소식은 없는 날인데 오늘 왜 뜬금없이 우산을 저렇게 들고 오셨는지. 네, 또 약간 사기꾼처럼 뭔가 제가 물건을 하나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영업을 하러 오셨군요. 네. 제가 이제 은하를 연구하고 또 이제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어서 약간 그 빅뱅 우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상 풍경을 보다 보면은 괜히 거기에서 뭔가 우주를 떠올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한창 비가 되게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우산을 펼칠 때마다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시공간이 활짝 펼쳐지는 그 우주의 탄생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버튼 딸깍 눌러서 우산이 펴질 때 빅뱅의 순간. 그리고 이제 또 정의상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둥글게 반경 490억 광년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이제 비가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우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다 자기를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그런 관측 가능한 우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약간 멀티버스, 다중우주가 여기 길거리에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흐려도 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우산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이런 좀 예쁘게 굿즈를 제작하시는 디자이너분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하는 은하 천문학을 담은 은하들의 실제 우주 지도를 담은 우산을 이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펼쳐봐 주세요. 저희 사진도 있습니다만 실물. 잠깐 짠 이게 이제 딱 펼치면 저 우산 안쪽에 은하가 이게 다 그 일러스트리스라고 실제 천문학자들이 거의 그 8,000개 가까운 CPU를 돌려서 재현한 우주의 실제 구조를 재현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들 데이터를 다 한 땀 한 땀 겹치는 은하가 하나도 없도록 디자이너분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 가장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우주 지도의 우산을 들고 우주를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텀블벅에서 찾아보시면은 지금 현재 후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신다. 설득력 있게. 사기꾼이라서. 프로파일러의 촉인가? 근데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이렇게 잡아봤을 때 그 그립감도 너무 좋고 실용적인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이게 좀 별이 딱 은하가 보이니까 좀 인생에 살면서 무료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을 때 이런 우산 한번 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 약간 좀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데도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갖고 싶으면. 그래서 그 텀블벅이라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제일 상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원하시는 리워드를 선택하셔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날짜가 지나서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우리가 뭐 택배 받듯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두시면 나중에 모였을 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유료 광고는 때때로 거절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또 필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앞 광고 거침없이 해드립니다. 우산 얘기로 시작해봤고요. 이제 우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한 사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달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정말 진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일단 그 오늘 처음에 인트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라디오 오프닝 때 되게
인상적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천문학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미 저번에 다른 회차에서 저희가 에드윈 허블 이야기를 조금 얕게 훑어본 적이 있어서 네. 또 이야기를 하면 중복될까 봐 사실은 준비를 좀 미뤄두고 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조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네. 이 에드윈 허블과 르메트르 그리고 그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헤쳐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약간 이건 좀 TMI인데 그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주인공 이름이 허블로 들어갈 정도로 네. 에드윈 허블은 너무 대중적으로 유명한 아주 성공한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 허블이 조금 논란이 많은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주 팽창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 에드윈 허블이 사실은 네. 본인이 발견한 게 우주 팽창을 보여준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주 팽창을 더 엄밀하게 이해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관측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시도했던 첫 번째 천문학자가 사실은 르메트르였거든요. 르메트르, 예. 네, 그래서 과연 허블이 그 르메트르의 논문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도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베꼈냐 안 베꼈냐.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허블이 그 다른 천문학자들하고 주고받는 편지에 남아 있는 텍스트도 있는데 네. 그 허블이 이제 베스트 슬라이퍼라는 천문학자의 관측 데이터도 갖다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출판된 허블의 논문을 보면 네. 그 데이터가 누구의 관측 결과를 갖다 쓴 건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안 적었네. 네, 그렇죠. 출처가 없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슬라이퍼랑 직접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네. 당신은 데이터를 내가 썼다, 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허블이 약간 좀 그 마케팅에 능한 천문학자이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발견한 은하들의 후퇴, 은하들이 물러가고 있다는 그 관측 사실이 네. 우주 시공간 자체의 팽창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해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주 팽창을 처음으로 입증한 주인공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되게 재밌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허블 배상훈 교수님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이런 댓글이.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이 에드윈 허블과 관련된 여러 썰과 좀 뒷이야기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헤쳐보도록. 예, 우리 천문학자 일전에 뭐 네. 르메트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주 시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견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이고 널리 지금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는 모두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우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풀고 있느냐, 그 팽창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팽창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네. 우주가 성장하는 팽창률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천문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논란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주 팽창하면 이제 허블이다 보니까 허블 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블 텐션. 네, 좀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허블 긴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느냐가 일단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네, 우주의 팽창률을 아는 것이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뭔가 뭐 다른 천체나 은하 이런 게 있으면은 약간 거리 문제 아니에요? 좀 그런 걸 굉장히 파악하는데. 비슷한 접근인데요. 일단 우리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여러 별과 은하들까지 거리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천체들이 그 지금 놓여 있는 거리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멀어지는 중인지 그거를 이제 팽창 속도, 팽창률로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정도의 팽창 속도로 쭉 멀어져서 지금 저 정도 거리까지 떨어져 있는 거라면 지금까지 우주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팽창해 왔을까라고 하는 우주의 나이, 우주의 연세를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팽창률을 어떻게 유추하는지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드윈 허블도 처음에는 그 은하까지의 팽창 속도는 되게 좋은 데이터, 슬라이퍼의 데이터를 갖다 썼는데 정작 본인이 관측했던 은하까지의 거리에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허블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주 팽창률을 비교하게 되냐면 되게 유명한 교과서적인 그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하가 놓여 있는 거리 그리고 그 거리까지 은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지 네. 이 거리와 속도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팽창하니까 다른 은하는 이제 도망가는 네.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관측한 은하들의 거리를 X축으로 표현을 하고 관측한 은하들이 도망가는 속도를 Y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은하들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빠르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 예를 들어서 2배 더 먼 은하는 2배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우주 시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더 멀었으면 그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뭐 허블 도표, 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X축을 은하까지의 거리, Y축을 은하가 도망가는 속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 주어진 그 거리에서 얼마나 빠르게 은하들이 도망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 비율 있잖아요. 그 기울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주의 팽창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칙,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은하까지의 그 거리와 속도가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최근까지 허블의 법칙으로만 불렀는데 이제 그 발견의 공로에 대해서 여러 논쟁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어요. 르메트를 껴줬구나. 다만 법칙의 이름만 바뀌었고요. 방금 제가 소개드린 그 그래프상에서 기울기 있잖아요. 이거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허블 상수라고 불러요. 들어봤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 상수의 이름은 허블 르메트르 상수로 바뀌진 않았고 아직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허블 파라미터, 허블 상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이고 있습니다. 그 허블 상수가 우주의 팽창률이라고 봐도 무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재밌는 TMI인데 원래 허블이 처음에 은하까지 거리를 좀 잘못 재는 바람에 정작 허블 본인이 유추했던 허블 상수의 값은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엄청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거리는 올바르게 쟀는데 팽창 속도를 많이 뻥튀기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놓여 있는 그 거리까지 은하들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멀어진 결과다라는 해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우주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너무 짧게 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허블이 유추했던 우주의 나이가 한 15억 살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130억인가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그때 당시에 큰 그 문제가 되냐면 이미 100년 전에 그 지질학자들이 알고 있던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돌멩이의 나이가 20억, 30억 살은 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네. 우주가 지구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블의 말이 맞다면 우주가 지구보다 더 동안인 거예요. 지질학계든 천문학계든 하나 망신당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실수 때문에 허블이 이제 발견했던 그 우주 팽창이 고스란히 그 은하들의 후퇴가 고스란히 우주 팽창,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해주는 관측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실수가 바로 잡아지고 고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속도가 맞춰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을 확인하는 고전적인 방식. 은하까지 거리를 하나하나 재고 그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지 속도도 재서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우주망원경 다 우주 팽창을 관측을 할 때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최근에 와서 우주 팽창률을 다른 방식으로 재는 방법이 또 하나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우주가 아주 먼 옛날, 이거 르메트르의 가설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면 과거엔 더 좁은 스케일로 모여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주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높은 온도로 드글드글 들끓고 있던 거의 원시 원자 같은 세계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들끓고 있던 작은 스케일의 우주가 빵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다면 그 빅뱅 직후에 머금고 있던 뜨거운 열기가 지금은 우주 전역에 아주 미지근한 열기로 퍼져서 식어 있겠죠. 그 빅뱅의 잔 열을 우리가 실제로 전파 관측을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쪽 하늘을 재건 이쪽 하늘을 찍건 어느 하늘을 봐도 우주 배경에서 계속 똑같은 세기의 노이즈가 전파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게 잔열이에요. 네, 그게 빅뱅 직후에 퍼져 있던 그 뜨거운 열기가 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식은 열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가끔 요즘도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인끼리 막 바람 피고 하는 그런 치정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연인이 바람 피는 걸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그 방법을 쓸 수 있냐면 몰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치. 연인이 딱 차를 타고 왔을 때 후다닥 달려가서 차 본넷을 만져보는 거예요. 아, 열기를. 네. 그래서 보닛을 딱 만졌을 때 여기가 좀 미지근하면 한두 시간 전까지 달렸던 엔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집에서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시켜놓고 약간 외출하실 때 집에 혼자 TV 보잖아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TV 이걸 맞아요. 뭐 텔레비전 아니면 컴퓨터. 그렇죠. 그런 거 만져보면서 파악을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우주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미 138억 년 동안 식어있기 때문에 아주 미지근하긴 하겠지만 그 미지근하게 퍼져 있는 열기가 잡힌다면 우주는 과거 한때 엄청 뜨거웠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차갑게 식어있는지를 재면 그 뜨거웠던 우주가 지금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열기가 식은 건지 또 똑같이 우주의 팽창률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은하들이 도망가는 현상으로 잰 우주의 팽창률과 우주의 열기가 식어온 과정으로 잰 우주의 팽창률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똑같은 우주에 대해서 방법만 달리해서 성장 속도를 잰 거니까. 그런데 난감한 게 안 맞는구나. 안 맞아요. 무슨 방법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우주 팽창률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수치를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파 노이즈 있죠. 그 잔열. 그 잔열이 얼마나 많이 식어 있는지를 가지고 우주 팽창률을 재면 대략 얼마가 나왔냐면 67km/s/메가파섹이라는 좀 복잡한 단위의 숫자가 나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그 허블 도표에서 기울기가 우주 팽창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허블 상수. 그렇죠. 그럼 기울기는 X값 분의 Y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Y값은 속도였어요. X값은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허블 상수의 단위 자체가 어떤 복잡한 단위가 되냐면 속도 나누기 거리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m/s/메가파섹 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단위가 나오고요. 여기서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건 천문학 단위인데 1파섹이 3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메가파섹이라는 건 한 300만 광년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률이 67km/s/메가파섹이다라는 건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대략 3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우주 지점을 딱 찍으면 그 포인트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대략 67km/s쯤이다. 67km/s? 네, 초속 67km로 멀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시속 정도로 환산하면 24만 4천 km 정도로 지금 이게 쉽다. 300만 광년 떨어진 그 포인트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은하들이 도망가는 걸 가지고 재잖아요. 그 고전 방법으로. 고전적인 방법. 지금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으로 하고 있는 그걸로 재면 그 우주 팽창률이 67이 아니라 좀 더 큰 73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시속으로 제가 만약에 환산을 해보면 3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한 포인트가 한 26만 4천 킬로미터 시속 26만 킬로미터 정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잔열로 했을 때가 24만 4천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2만 킬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시속.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이 우주 전체에 식어있는 열기로 잰 우주의 팽창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꽤나 유의미한 오차인 거죠? 네,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난감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 배경 복사도 그랬고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재는 것도 그랬고 오차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각각의 관측 방식이 좀 아직 정밀하지 못해서 얼추 오차 범위 생각하면 겹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언저리가 실제 값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 사이에 은하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하고 우주 배경 복사도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는 거죠. 각각의 오차가 줄었습니다. 이제 다 정밀하게 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값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더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정밀해졌는데도 오차가 나면 그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말하면 커다란 벽이 있는데 은하 천문학자들과 우주 배경 복사로 그 관측하는 전파 천문학자들이 이제 각각의 벽 끄트머리부터 타일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늬에 맞춰서 타일을 막 붙이고 있었는데 딱 한 가운데서 만났더니 타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조금씩 틀렸거나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설계도로 타일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나 애초에 둘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벽의 모습이 달랐거나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허블 텐션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해설들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쉬운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우주 배경 복사는 말 그대로 뜨겁게 뭉쳐있던 우주가 고르게 퍼지면서 팽창하면서 식은 열기를 재는 거라서 아직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는 실제 우주 전체의 팽창을 다 대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값일 거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변에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은하의 움직임으로 우주 팽창을 재는 건 약간 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은하들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가끔 사용하는 비유인데 우주 팽창은 오븐 속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 반죽과 같거든요. 그래서 빵 자체가 부풀면 그 빵에 붙어있는 건포도 사이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포도 하나하나를 은하라고 본다면 각 모든 은하에서 봤을 때 주변의 은하들은 다 비슷한 비율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건포도처럼 우주라는 반죽 위에 딱 고정돼서 박혀있다라는 가정일 때만 적용되는 비유예요. 근데 사실 실제 은하들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주가 팽창하는 와중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주 팽창으로 둘 사이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두 은하의 육중한 중력 서로 잡아당기는 효과가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합체하는 거거든요. 약간 오히려 역방향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은 우주 팽창 때문에 각각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접한 은하끼리는 또 자기들끼리 끌어당기고 잡아당겨지고 끌려가는 그런 세부적인 움직임도 섞여 있어요. 이게 중요한 변수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뭐 벌크 플로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어디에 중력이 강한 애가 모여 있고 은하들이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이런 세부적인 모든 움직임을 빼주어야만 완벽한 그 빵 반죽의 건포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주변 한 1억 광년 범위 안에 들어오는 18만 개 은하들의 움직임을 쭉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좀 멋있는 말로 이제 프로젝트를 부르는데 우주적인 흐름이다라고 해서 코스믹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스믹 플로우 프로젝트? 그래서 이 관측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은하 주변 1억 광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 다양한 18만 개, 한 20만 개 가까운 은하들의 움직임을 긴 시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그 중력, 건포도들끼리 끌어당기는 힘만 정확하게 재보자. 네,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걸 배제해야 순수한 우주 팽창 효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서 우주 지도를 쫙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어떤? 우리 은하가 하필이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주변의 은하들의 밀도가 좀 휑한 좀 사막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은하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 은하가 있고 주변에 유독 은하들의 밀도가 좀 적은 동그랗게 그 무슨 비누방울처럼 텅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지구로 치면 약간 호주 약간 이런 느낌, 뉴질랜드 약간 이런 느낌. 되게 휑한 그런 인기 없는 지역에 우리 은하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이런 텅 비어 있는 은하들의 밀도가 비교적 휑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거대한 구멍이다라고 해서 보이드라고 부르거든요. 보이드. 그래서 우리 은하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보이드니까 이거를 뭐 로컬 보이드, 우리 주변 국지적인 보이드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보이드가 발견되면서 이제 중요한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심이죠? 자, 보이드는
주변보다 은하들의 밀도가 적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보이드에 비해서 네. 보이드 주변에 비해서 다른 주변 지역들의 은하가 더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는 은하들의 밀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예. 여기는 더 강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더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텅 비어 있는 보이드에 살고 있는 조그만한 은하들은 네. 다 사방으로 빨려 나가고 있겠죠. 그러면 그 보이드 한 켠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그 주변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느껴지게 되냐면 순수한 우주 팽창보다 더 빠르게 사방으로 뭔가 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 텐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유추한 우주 팽창이 순수하게 우주 온도, 열기만으로 잰 우주 팽창보다 좀 더 빠르게 그렇죠. 관측되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우리가 그동안 보이드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은하들이 더 빠르게 지금 뺏기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지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변의 우주가 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컬 보이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의 우주에 어떤 모습을 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뭐 실제로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관측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확인된 보이드가 맞긴 한데 보이드가 있긴 하지만 이 보이드만 가지고 이 보이드의 그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채워야 하는 더 지나치게 빠르게 보이는 우주 팽창률을 아직은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듬성듬성 지역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듬성듬성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관측되고 있는 지나치게 빨라 보이는 그 은하로 본 우주 팽창률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횡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주변으로 더 빠르게 은하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또 애매하구나.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보이드가 맞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사막화된 지역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서 허블 텐션은 아직도 이제 큰 이슈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일부 천문학자들이 좀 신박한 접근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어떤 접근이죠?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우주로는 우주의 구성 물질을 은하 같은 일반 물질, 그리고 빛을 내지 않는 미지의 암흑 물질, 마지막으로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는 미지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 이런 거를 모두 모아서 세 가지로 이루어진 표준 모델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배웠었어요, 전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암흑 에너지는 천문학에서 람다라는 기호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서 가정하는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만 차분하게 모일 수 있는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람다 콜드 다크 매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람다 CDM 모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람다 CDM 모델을 그대로 그냥 적용했을 땐 지금 발견된 보이드 정도만 가지고는 우주 팽창을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다크매터, 암흑 물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우주에서 그 해결해야 하는 어떤 중력에 대한 계산을 달리 한다면 지금 관측된 요 정도의 그 보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변 은하들이 더 빠르게 도망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대안 이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허블 텐션과 별개로 암흑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왔던 이론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Modified Newton Dynamics, 줄여서 몬드라고 부르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잠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흑 물질이라는 게 애초에 튀어나왔던 이유 자체가 우리가 우주를 봤더니 은하나 은하단 같은 여러 천체들에서 보기보다 더 강한 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암흑 물질을 가정한 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땐 별이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그 은하가 얼마나 강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재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고려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중력, 무거운 질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으로만 기여하고 있는 뭔가 미지의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암흑 물질을 도입을 했던 건데 그런데 아직 암흑 물질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레지스탕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암흑물질 그거 이상하다. 이거 말고 네. 그냥 차라리 기존의 중력 법칙을 바꿔버리자. 이런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중력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전적인 중력 방정식으로 계산했을 때 네. 눈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만 가지고는 충분히 강한 중력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네. 만약에 은하가 네. 실제로는 더 강한 방식으로 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다면 네. 그럼 저기 눈에 보이는 별만 가지고도 암흑물질 없어도 충분히 암흑물질 같은 이상한 거 가정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필요한 모든 중력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몬드예요. 네, 그게 몬드인 거죠. 몬드랑 그 람다 CDM은 배치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완전 배치되는 가설이에요. 네. 그런데 네. 이 몬드 개념을 끌고 와서 최근까지 발견된 좀 미적지근한 애매모호한 지금의 보이드에다 적용을 하면 네. 그러면 허블 텐션이 꽤 깔끔하게 해결되는 답이 나옵니다. 암흑물질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네. 그 기존의 천체들끼리의 중력만 고려하는 걸 새로운 걸 짰을 때 네. 허블 텐션이 없다. 네, 이거 왜냐면 일단 일단 보이드 있긴 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다만 그렇게까지 텅 비진 않았을 뿐인 거지. 예.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암흑물질 효과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은하적인 스케일에서 중력을 강하게 주고받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한 몬드를 도입하게 되면 네. 그 우리 보이드 안에 살고 있는 그 가장자리 은하들이 네. 다른 더 높은 밀도 지역으로 더 빠르게 끌려간다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딱 마침 절묘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실제 관측되고 있는 더 거세게 보이는 우주 팽창과 꽤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해결된 거 아니에요? 허블 텐션 이제 난제가 풀린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또 이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몬드가 저도 요즘에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암흑 물질이 압도적인 주류였고 몬드는 정말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또 몬드가 꽤 정교하게 발전되면서 이제는 은하 속의 별의 움직임,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의 움직임 이런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름 실제 관측되고 있는 이슈들을 꽤 잘 설명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몬드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의 관측들도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몬드가 어떤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냐면 결국에 숫자 끼워 맞추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몬드가 이야기하는 우주에서 중력이 작용하게 될 그 방정식에 들어간 여러 상수들이 순수하게 어떤 물리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관측된 데이터를 잘 설명하려면 숫자를 몇으로 맞춰야 할까 다이얼을 돌리면서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값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가지고 숫자 끼워 맞추기에서 자기들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실 받을 여지가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엄밀하게 봤을 때 몬드파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은 그래도 소수인 것도 사실이에요. 암흑물질의 존재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암흑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질량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지금의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암흑 물질을 가정했을 때 우리 우주가 막 물질이 모여들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하는 큰 그림은 잘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흑 물질이 그래서 정체가 뭐냐, 무슨 입자로 이루어진 애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선 사실 아직 우리가 답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암흑 물질을 찾으려면 실험 무대에서 암흑 물질을 일단 찾으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질량 안에 암흑 물질이 있을 테니까 그 범위에 들어오는 입자를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실험 기기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무턱대고 찾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몬드를 썼을 때 허블 텐션이 해소가 됐다는 거는 아까 그 기존의 우주 배경 복사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했을 때 맞는다는 거죠, 이제. 값이 일치하는 팽창률이.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간단한 수학 문제도 그 풀이랑 정답이랑 안 맞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천문학자들이 정확한 우주의 팽창률을 알기 위해서 그 오차 해결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실마리를 어쩌면 풀어줄 수도 있는 아직은 미완이지만 하나의 가설 또 알아봤습니다. 네. 밖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사실 허블 텐션도 그렇고 이런 빅뱅 이론과 관련된 현대 우주론의 여러 난제들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조금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천문학이 되게 불완전하고 뭔가 빅뱅 이론 자체가 거짓일 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젠 천문학도 정밀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투박하게 우주 팽창률은 그냥 한 70에서 100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였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는 우주 팽창률을 73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우주 팽창률을 67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우주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옛날 같으면 신경도 쓸 필요 없었던 문제 돼서 이제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 불완전하다, 빅뱅 우주론이 거짓말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인류가 우주를 정밀하게까지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다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거대 우주론은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